오늘은 정말 귀한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강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특강에 관련한 토론의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김세룡 교수님과 고교선 회장님이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좌파의 역사 왜곡이라는 주제로 들려주실 텐데요. 정말 유명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신데 미국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박사 출신이시고요. KBS 한국방송공사 전 이사장직을 맡으셨고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이인호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모두 관심이 그쪽에 쏠려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그 연사로 참 잘못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저는 좁은 의미에서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고 또 관심도 없고 자신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지난 일이니까 솔직하게 말씀이지만 벌써 이제는 20년이 됐네요. 제가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그만두고 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야당 대표셨는데 그때 이제 여성의 몫으로 비례대표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하겠다고 했고 또 우습게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거절한 것도 모르고 그 다음날 새벽에 민주당에서 또 오퍼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사를 지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제가 또 자기들 쪽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그때만 해도 여야가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 때 반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야라고 하는 쪽에도 적어도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은 인정하고 반공국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위에서 다툼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정말 반대한민국 세력은 물밑에서 숨을 잘 못 쉬고 자기들끼리 이제 모의를 하는 그런 수준이었죠. 그런데 그 후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경우 너무도 참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성공에 따르는 이 의기요 대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태어난 나라로서 민주화 이 경제 발전에 다 성공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또 세계에서도 우리 그렇게 보는 이 나라였죠. 그런데 그 결과가 우습게도 바로 공산주의가 세계에서 무너져 내릴 무렵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아시다시피 소련에서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내걸으면서 그때까지 자기들의 체제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대폭 개축을 하지 않으면 공산주의는 그대로 나갈 수 없다 하다 결국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맞으면 쾌재를 부르고 잘하면 우리가 북한을 흡수 통일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그런 얘기가 세계에서도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무렵부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대한민국의 파괴를 원하는 대한민국이 공산권도 이제는 무너졌는데 북한으로 흡수되기를 원하는 그런 세력이 오히려 발을 붙이고 제도권 정치로 진입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는 잘못하면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런 세력이
이 집권 세력이 돼가지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북한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뭔가 우리가 의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저쪽을 말하자면 탓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쪽은 뭐 그쪽대로 적대적으로 대할 걸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우리가 정말 본래 대한민국이 태어났을 때 참 그 취지와 똑같이 우리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독립된 국민이 돼서 우리 힘으로 북한의 동포들도 우리 체제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해야 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엉뚱하게 이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자만해가지고 정신적으로 해이해졌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토대, 정신적인 토대가 무너지는 걸 몰랐던 거죠. 그 핵심에 역사 왜곡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옛날부터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구였어요. 자기들의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그 이 역사적으로 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저쪽은 망하게 돼 있다 하는 거를 이제 맞으면 설득을 하는 것이 본래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에서부터 이 시작이 됐다가 실질적으로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국가가 탄생을 하고, 또 그 위성 국가들, 특히 그 북한 같은 체제가 생겨나면서 그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이용이 됐던 것입니다. 사실 왜곡이라는 말 자체도 흔하게 쓰던 말이 아니었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 정확한 발음은 왜곡이 아니라 의곡이었는데, 우리 국어 선생님께 우리 때는 막 꾸중을 들었습니다. 왜곡이라고 했다가. 근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왜곡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아주 그게 정어가 돼버렸죠.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 역사라고 하는 건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과거가 되면 역사입니다. 그게 이제 본래의 역사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우리 정신 속에 포착할 수 있는 역사라는 한 부분밖에 안 되지 전체를 다 알고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집단이든 자기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기억 체계를, 또 자기들에게 사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해서 기억하는 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다른 거죠. 좀 똑같지가 않은 겁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로의 역사라고 하는 거하고 기억해서 관리하고 전수하는 의미로서의 역사는 바로 다른데, 이 본래 역사를 공부하는 의미는 사실 있는 것을 그대로 봄으로써, 이 사람이라는 건 삶이라는 건 무엇이고,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남들은 어떻게 살고, 옛날에는 어떻게 살고, 어떤 게 올바르게 사는가. 그래서 인간의 인간 교육, 정치 교육, 특히 지도자 교육으로서 항상 역사가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어느 이 선진 사회에서나 다 여겨져 왔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역사가 가진 두 개의 낱말의 그 차이 때문에 이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이 똑같은 사실을 본다 하더라도 이야기로 엮다 보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게 해석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역사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사실로 기술하더라도 어떻게 그걸 엮어서 이야기로 해석해내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왜곡이라고 하는 건 아예 사실 자체까지를 날조해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건 그 세 번째 건데, 세 번째가 가능한 건 바로 두 번째, 이 역사 사실을 제대로 알질 못하기 때문에 사실을 날조해도 그게 날조인지 모르고 해석의 차이다, 이렇게 양보하다 보면은 완전히 거짓이 이제 이 사실을 둔갑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막스주의라고 하는 이제 그 이념 공산주의로 이제 나중에 그 이 현실화되는 그 이 사상이 이 소위 사회주의 사상 체계에 아주 가장 이 뭐랄까 역사적으로 영향력이 컸던 한 갈래죠.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19세기 때 이제 그 왕조 체제에 반항해서 이 왕권을 제한하고 그 민권을 좀 신장하자고 하는 이 자유주의 운동, 민주주의 운동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이 한동안 민주주의 하면은 이 평등하게 누구나 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걸 위해서 투쟁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때 뭐 어느 정도라는 거는 남자나 아이들은 아니 저 여성이나 이 노약자 뭐 하는 사람들 물론 다 노약자가 아니라 저 이 어린 아이들이나 뭐 하는 사람들은 다 이 배제가 되고 또 재산 가진 남자들로만 국한됐던 거지만 이제 그 재산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참정권을 가진다. 즉 그렇게 해서 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하는 이제 그 개념을 세우는 그 과정이 민주주의였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19세기 이미 유럽에서 깨달은 것이 아무리 그 투표권을 가져도 삶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여전히 부자로 사는 사람은 부자로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밑바닥에 깔린다. 그래서 사회 자체를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강구해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공동체의 이론들이 나오다가 뭐 어떤 거는 뭐 생시몽이라는 사람의 기독교라고 해가지고 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를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거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이 막스주의라는 그 사상책이었어요. 워낙 그 이 경제 사가였던 사람이 독일의 이 관념주의 역사 철학하고 자기 경제 이론을 갖다 접목시켜서 만든 게 역사라고 하는 거는 단계를 거쳐서 발전을 하는데 고대 이제 이 원시 이 공동체 아무 참 기축이 없이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던 그런 시대에서 나중에 이제 노예제 사회가 됐다. 신분이 고착되는 이제 봉건주의 사회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신분이 고착이 되죠. 해방이 됐지만은 이제 부르주아 이 자유주의, 이 자본주의 경제가 되면은 불평등이 심해서 바로 아무리 정치적으로 평등한 것 같이 보여도 실제는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경제의 논리라고 하는 게 시장 경제를 그대로 방치를 하다 보면은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걸 가진 사람 손으로 돈은 자꾸 더 모이고 노동자는 항상 겨우 죽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임금밖에 못 받는 프롤레타리아가 되고 절대 다수가 그렇게 되고 아주 소수의 부르주아지가 이 경제권을 독점하게 되면 그때 밑으로부터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이 전복을 시키고 이미 생산력은 고도로 발달되어 있으니까 분배 체계만 잘하면 모두가 다 자기 능력권만 일하고 필요한 것만큼 받고 사는 그런 그 훌륭한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 뭐 이런 이론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역사 법칙으로 봐서 자본주의 단계 다음에 반드시 오게 됐다. 결국 필요한 거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했을 때 이 소수의 그 독점 자본가들을 퇴치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자본주의 말하자면 이 경제 발전 초기에 산업화 초기에 농촌을 떠나서 도시 빈민들 노동자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라든가 그 고통 이런 거가 참 심각했을 때 아주 굉장히 매력 있게 들리는 그런 그 인형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상주의자들은 젊었을 때 거의 다 거기 빠지게 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역사에 관한 건데 바로 역사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하는데 그거에 맞게끔 역사를 쓰고 거기에 맞게 하는 거니까 역사는 있는 그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다. 이런 또 이론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다. 그 전에도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유혹은 있었어요. 가령 예를 자기 왕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뭐 옛날 우리 손조들은 무슨 로마의
왕조하고 이게 연계가 됐다든가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서양에서도 있었고 동양에서도 있었고 한데 그건 사실 막스주의가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소수였으니까 그게 실질적인 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는데 이제 막스주의가 되면 이게 소위 지식인 세계가 중심이 돼가지고 상당히 확산된 이론이죠. 이것이 이제 이 혁명을 위해서 지하에서 공작할 때에는 그렇게 그런 논리를 겉으로 펼 여지가 없었지만 소련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고서부터는 이걸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자본주의 체제하고 이제 공산주의 체제하고 경쟁을 하는데 이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론이고 거기에서 이제 권력 투쟁이 또 심각하게 벌어지는데 무슨 이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막스주의 이론에 따르더라도 그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을 하려면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서 생산력은 넘쳐나는데 분배 체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소수의 손에 이 모든 생산 도구며 자본이 집중이 되니까 그들만 제거할 것 같으면은 나눠줄 게 충분하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했는데 실제로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거는 이 거대 국가들 이 강대국들 중에서는 제일 후진적인 러시아에서 정치가 워낙 낙후되어 있고 경제가 발달되지가 않으니까 너무 비참상이 다른 선진국, 다른 강국들하고 대조적이 되니까 거기서 혁명운동이 활발해져 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 이 기반이 전혀 없는 데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닌이 이제 막스의 이 변형주의에 변형을 가해서 이 막스 이론에 따르면 이제 농촌 농민들은 혁명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항상 왕당파들인데 맞으면 산업 자본가들이 산업 프롤레타리아만이 혁명할 수 있다 하는데 러시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농민들도 농민 반란 일으키는 걸로 봐서 혁명성이 있으니까 소위 동맹을 해서 빨리 혁명을 하면 된다. 러시아의 막스주의자들 가운데도 아직은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안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아니다. 레닌이 고집을 하고 결국 1차 대전 중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잡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은 약속했던 모두가 풍요롭게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여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거기서 같이 혁명을 했던 사람들끼리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이제 여기에서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레닌이 잘못을 저지르는데 권력은 레닌의 손에 있으니까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적들을 눌러야 되는데 그래도 레닌의 위상이라고 하는 건 워낙 컸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레닌이 1924년 혁명 일어나고서 7년 만에 죽고 나서 스탈린의 후계자가 되어서부터는 스탈린은 이론가도 아니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고 마지막 혁명에서 소위 3D자가 뭐 은행 털이를 한다든가 무슨 그리고 이제 당 안에서 조직 관리를 하던 사람이 그 조직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탁월하고 세계적인 명성에 있던 트로츠키라는 사람을 누르고 제1인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역사를 도구로 이용하는 전통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게 아주 거의 예술의 경지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정적 죽이기로 하는 거는 개인 싸움에서도 그렇고 이제 세계사 해석에서도 공산주의가 승리하게 돼 있다 하는 그 각본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스탈린의 권력이 정상에 들어갔을 때가 1938년 소위 공산당 약사라고 짤막한 책이 그게 이제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교본이 되고 소련의 이제 그 헌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했는데 거기는 아주 정말 날조된 세계사 자기들이 편리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우리나라 역사하고는 직접 관계가 되는 건 아니지만 바로 그런 식의 의식 구조가 공산주의자들한테는 이제 일찍부터 이 훈련을 받게 이렇게 돼 있고
이중적으로 그 뭐를 하는 거는 그는 혁명 운동 때는 뭐 당연히 이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는데 실제 소련 정권이 들어서고도 바로 이 여건이 맞지 않는데 혁명을 해서 약속을 지켰는데 약속을 지킬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선동을 통해서 국민을 속임으로써 그 체제를 유지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내란이 있다가 결국 볼셰비키가 이제 대안이 다른 게 없으니까 이제 승리를 했지만은 모든 게 무너지니까 이제 몇 년 동안은 이제 신경제라고 그러고 여느 국가 같이 이 부자가 돼서 네가 열심히 하면 잘 산다 하는 그 여유를 주다가 결국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이제 이 우크라이나 오늘 전쟁터가 되어 있는 데가 러시아 일부였거든요. 세계 곡장이었으니까 이제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이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이거는 공산주의 이념하고 전혀 다르니까 이 1928년서부터 이제 스탈린이 소위 5개년 계획이라는 거를 세우면서 이제 농촌 사람들의 걸 뺏어서 도시 이 산업 인구를 이제 먹여 살리는 식으로 하면서 혹독한 이제 이 독재 정치, 포갑 정치를 하게 되고 그때 같이 혁명을 했던 사람들 1세대는 전멸을 합니다. 이게 소위 대숙청, 30년대 대숙청이고 이러는 과정에서 거짓 선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체제에 아주 몸에 배게 돼요. 그래서 밖으로 보이는 거, 공식으로 발표하는 내용하고 실제 당 명령 체계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하고는 반드시 맞지가 않고 그 나라 장관 뭐 그때는 뭐 내무상 외무상 그쪽에는 그렇죠. 이제 인민위원회가 이제 정부 최고인데 사실은 당 서기장이 최고 권위. 스탈린은 이제 양쪽을 다 겸하고 있지만 이 당 요원들이 각 부서마다 배속이 돼서 그쪽으로 전달되는 명령이 실제 겉에 보이는 권위하고는 권위보다 훨씬 더 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정보 통제를 굉장히 심하게 해서 소련 체제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소련에서 들고 나는 정보 소식통은 두 군데밖에 타스라고 하는 이제 국제 통신 관리하는 쪽하고 노보스지라고 다른 일반 간행물 그쪽 그 검열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일반인들은 타이프라이터를 가졌다가는 그건 큰일 나고 이제 이 인쇄술도 물론 국가가 독점이고 이런 체제였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대로 2차 대전 후에도 이게 전수가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1차 대전에 손실이 너무 컸던 이제 독일이 분발해서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자 지하에서 이제 다시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하고 우리 아시아의 일본하고 같이 손을 잡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한편이 돼서 싸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련이 왔다 갔다 했어요. 마지막까지 이쪽은 이쪽대로 공산주의는 맞으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건 두려워하고 용납할 수 없는 거니까 기왕이면 그래도 같은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히틀러가 낫지 않느냐. 히틀러를 달래서 어떻게 타협을 하려고 해서 한때는 그렇게 뭉치는 것 같다가 또 이 서방이 모르는 사이에 히틀러하고 이 스탈린이 손을 잡기도 했다가 또 그게 무너지면서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 소련이 이 미국하고 영미 쪽에 가담을 하고 저쪽 그 세계 소위 구축국이 뭐 지금 뭐 우리나라는 파쇼라고 하는 말이지만 나치가 더 주세력 나치즘 그것도 내셔널 소셜리즘이라는 말 국가 사회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양쪽이 다 사회주의라는 그 이름인데 여하간에 그렇게 이 양분이 돼서 이제 결국 싸우다가 이쪽이 연합군으로서 승리를 해서 한반도가 분단되게 되죠. 그러니까 소련하고 미국이 같은 편에서 싸우는데 일본이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8월에 원자폭탄 투하하기 전이죠. 그 전에 이미 5월에 유럽에서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히틀러가 이제 패망을 하고 자결하고 끝났는데 미국은 아직 그 일본의 항복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국의 이제 피해를 줄이려고 이
소련 보고 한국 이게 빨리 참전을 해달라, 일본에게 선전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소련은 아직 그 회복하기 전에 할 수가 없다.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가까이 잘못했고 그런 적인데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이제 일본의 항복은 거의 다 이제 판정이 났을 때 소련이 그때 재빨리 운 좋게 3개월이 지났어요. 이 히틀러가 항복한. 그러니까 옳다 되구나 하고 선전 보고를 하고 곧바로 북한으로 진격해 들어오니까 이 미국은 일본하고 41년부터 싸워왔는데 한반도 전체를 소련에 내줄 수가 없으니까 이 38선에서 멈춰라. 우리가 그 나머지는 항복을 받겠다. 아직 미군은 오키나와 남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소련은 소련대로 한반도만 아니라 일본도 한 절반은 차지할 그런 그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미국을 터뜨리고 싶지 않고 아직 동맹국으로서 이제 설득을 시키려고 미국의 말을 듣고 38선에서 정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시로 분단 점령이 됐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하지만 38선으로 고착이 된 것뿐 아니라 두 개의 국가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됐냐? 지금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이 남쪽은 이승만이 친일파하고 타협을 하고 그 미국의 주구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민족 정신을 팔아먹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저쪽이 이 민족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소련이 진주한 모든 나라에서는 이 정권을 이제 새로 세우는 과정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 나라의 민족주의 저항 세력의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이제 전후 혼란을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스탈린의 지령을 받는 그 나라 공산주의 수괴가 이제 통치권자로 내세워지는 그거고 우리나라는 바로 김일성이 이제 그런 거였어요. 실제 이제는 그런 서류가 다 공개가 돼서 나오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워낙 한하게 동달하다가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이제 미국의 최고 명문에서 교육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도 이건 틀렸다 하는 거를 이미 1923년에 꿰뚫어 보신 분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러시아 역사를 공부를 한 사람인데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정말 감복한 거는 그 글을 읽고서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때는 그 분야의 이 중요한 책은 다 읽고 이제 소위 프릴리미나리 시험을 이제 구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복잡하게 길게 쓴 책을 많이 봤는데도 이승만 대통령 같이 간결하게 공산주의의 약점을 갈파한 분들이 없었어요. 분이 안 계세요. 공산당의 당부당하고 당이 뭔가 좋은 점은 노동하는 절대 다수가 편안하고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거다. 그건 나 같은 사람이 바로 목표로 하는 것도 그거다. 그게 공산주의의 가장 강점인데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안 된다 하는 걸 5가지로 딱 요약을 하셨어요. 재산을 모두 다 똑같이 나눠주고 기업가들을 적대시하고 지식인들을 홀대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국가를 도구만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 절대 다수의 노동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생산력, 창의력이 어디서 나올 데가 없다. 이거는 틀렸다. 유럽의 굴지의 지식인들도 공산주의가 무슨 새로운 계신 것 같이 기대를 잔뜩 걸 때 이 박사는 벌써 그걸 갈파라고 이거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하는 걸 아셨어요. 그런 속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거는 바로 선전을 통해서 그 역사 해석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못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건 성공하게 돼 있고 공산주의는 성공한다. 이런 식의 이제 역사 교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형을 하고
이렇게 해왔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중 구조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련 밖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미국이나 뭐 이태리, 프랑스 같이 이 자유가 넘치는 나라에서는 공산당도 자유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명령 체계가 지하로 다 돼 있는 거는 볼 수가 없었죠. 우리나라 같은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공산당에 일단 가입을 한다는 거는 모든 거를 그 당의 명령에 따른다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 제가 아주 존경하는 공산주의자가 한 사람 있는데 에릭 홉스보움이라고 하는 영국 역사학자인데 이 타계하신 지 지금 한 5, 6년쯤 됐는데 이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학자 중에 하나인데 공산주의자로 끝까지 남아서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도 자기는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 그 인터뷰한 것들이 많은데 이 우파 이 논객이 공산주의 당에 가입하면 그럼 당신 어떤 여자하고 연애하느냐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당이 명령하면 거기 따라야 되느냐 하니까 이분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영국 같은 국적인 배경이 또 있죠. 아무리 공산주의 지하 조직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스탈린이 미쳤다 하더라도 이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너희 나라 파괴 활동을 해라 지령은 못 내리거든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갔지만은 자기는 공산주의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실제 그러면 소련에 한번 가봤느냐니까 안 가봤다 그래요. 왜? 근데 아니 한 번 가봤다고. 근데 언제 갔느니까 스탈린 사망 후에 갔다. 스탈린 때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자 아니었다. 그런데 그 왜 그래도 탈당을 안 했느냐 하니까 자기 같은 유태인으로서는 그 당시 폭력이 워낙 난무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왜 저짝은 유태인 멸종을 주장하는 측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왜 소련 스탈린 사망한 다음에 가보고 나서 뭘 받느냐 하니까 참 대답이 재밌어요. 소련에 가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도 없더라. 동유럽에는 몇 명 있더라. 그러니까 이론으로도 이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왜 탈당을 안 하느냐 하니까 그분의 대답이 사실 참 재밌고 나한테는 상당히 큰 그 충격이면서 교시였는데 탈당 안 하는 이유는 그 이상을 믿고 싸우다가 죽은 동료들을 배반하기가 싫어서 자기는 탈당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여기서 맞으면 비전향 장기수로 있다 간 사람들 그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런 의식 구조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좌익들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좌파들은 거기서 몇 걸음 낮게 들어간 족속들이에요. 김일성만 하더라도 이 중공 쪽에 이 동북연군에 있다가 이제 1940년대 소련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별 활동도 안 했던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이 위성 국가를 만들라니까 박헌영이 가장 그 대표적인 공산주의자였는데 스탈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박헌영은 너무 버거운 존재입니다. 만약 자기 이 유럽의 티토처럼 조금 너무 자기 근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근거가 없는 철저히 자기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김일성을 내세워서 옛날에 유명했던 이 김일성 장군이라는 이름을 김성주라는 그 김일성한테 주어가지고 이제 세운 거고 모든 게 지령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사건이 남북 지도자 회의라는 거 아닙니까? 김구 선생이 이승만은 분단 정부를 원하는데 김구 선생은 그게 아니라 민족 지도자 뭘 한다. 근데 그게 사실은 완전히 이 김일성이가 이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지금 뭐 다 우리 말로도 번역해서 나왔어요. 이 김일성 동무에게 보내는 지령.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하니까 나중에 북한이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은 같은 스탈린이지만은 당으로 지령을 내릴 적에는 김일성 동무에게 하는 식으로 이제 지령이고 이 국가 수반이 됐을 때
프라브다지에 이제 나와가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그 문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김일성 씨에게 당신의 국가가 독립한 거를 축하드립니다. 뭐가 하는데 사실 또 그 지령문은 그게 아니고 이제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에 정식 수교를 요청할 때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의무장관한테 전보를 CC 해가지고 북한을 도와서 수교 절차를 밟게 해라. 완전히 어린애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피 끓는 젊은 마음에 소련이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 그 전략의 일부로 아시아의 청년들을 포섭하기 위한 그 활동을 커민턴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이미 1921년 2년에 우리 그 해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스크바의 이 청년 대회에 모여서 우리 참가율이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높았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이상주의자들인 그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공산당의 당 쪽에 해당하는 것만 보고 또 이론만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고 막스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먹을 것이 넉넉해지면 인간성이 변해서 욕심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을 전혀 이해를 못했던 거죠. 이게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꿰뚫어 보셨으니까 이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라 아셨던 거고. 아무튼 그래서 해방 당시에는 사실 일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지식 엘리트 가운데 이 공산주의 쪽으로 경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면 이제 중도 정도. 그러나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륜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의 실체를 너무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절대로 타협이 안 된다. 사람답게 사는 우리 독립국가. 우리 때는 그때 자주 독립이었어요. 뭐 민주주의라는 것보다 자주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은 소련의 말하면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력이 겉만 독립한 것 같이 하는 거지. 그건 절대로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건 안 된다고. 우리가 물론 이제 유엔에 호소를 해서 이 유엔의 지시대로 우리가 따랐으면 남북한 동시 선거를 인구 비례로 해서 통일이 됐었을 텐데 당연히 소련이 그걸 막았죠. 이제 북한을 하고 북한의 지령을 내려서. 그러니까 이승만 그땐 또 김구 선생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남한만이라도 독립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우리 힘으로 이 북한을 이제 우리 동포들을 마지막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이 노선을 갖은 거죠. 그때부터 우리 남한은 맞으면 우리 남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이처럼 밖으로 안으로 적을 품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 속에서 싸워서 우리가 자유를 지키면서 그 덕분에 또 경제 발전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때부터 이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계속이 된 그런 있었고 이승만은 미국의 주구 이게 우리 어렸을 때 밤낮 듣던 얘기입니다. 이 미국의 주구 앞제비. 사실은 이승만 박사는 미국을 모델로 삼고 미국의 원조를 받고 해서 나라도 독립시키고 6.25 때 나라를 방어하고 했지만 항상 미국하고 우리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집을 해서 미국 사람들이 아주 골치 아픈 노인으로 여겼는데 자기들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달래기 위해서 나중에는 한미동맹까지 체결했던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처음에 내세웠던 거는 소련의 원조를 통해서 우리가 전쟁이 파괴되고서 처음에 북한에 워낙 그 광물 자원이 넉넉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경제 사정이 나은 것 같이 이제 조금 보일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게 아니다 하는 거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선전선동이 유일하게 대한민국하고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직접 본 그 사료들을 보면은 가령 4.19가 터졌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이 김일성이었어요. 그동안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어난 여러 가지 폭동들이 있는데 해방 직후에 대구 폭동이라든가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소련의 지원도 받아가면서 약간의 맞으면 불만의 불씨가 있는 거를 거기다가 이제 돈을 쏟아서 불을 더 이제 붙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늘 하는 게 그들이었는데 4.19만은 정말 그 부정선거에 분노하는 그 국민들이 일어나서 소련 그쪽의 스파이들이 손털 틈이 없이 일어났던 거예요. 김일성이 더 놀랐던 거는 그걸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이 4.19가 터지자마자 자기 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대사들을 모아서 브리핑을 계속해서 했어요. 이제 지금 그것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주재 소련 대사가 그때 자기가 어떤 보고를 받았다는 거 다 뭐 몽골 대사도 그렇고 거기 보면은 분명히 드러나는 게 이렇게 쉽게 대통령이 하야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런 이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뭐 통일운동 이런데 침투해서 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제일 쉬운 방법이지. 그런 같이 게릴라 전쟁을 하고 산속으로 도망가고 하다가는 그게 너무 대가가 크다는 걸 알고 집중하기를 이제는 맞으면 선전선동 거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역사였어.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워낙 철통같이 반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포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많아서 제가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그런데 아주 불행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제 워낙 이 4.19 이후에 이 제2공화국 때 혼란하고 하니까 이제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제 군인들이 이제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집권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명 공약을 내걸고 아주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쥐긴 했지만은 혁명 공약의 내용을 아주 실천에 옮김으로써 대통령의 자격이 충분히 있었다는 걸 증명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학교에 있었으니까 물론 당연히 박정희 정부를 비판을 했고 지식인들은 상당히 탄압을 받았고 하는데 거기 굉장히 불행했던 것이 하나가 지식인들하고 정부가 반목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인 자유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를 할 수 없게끔 됐고 또 공산주의뿐 아니라 이 박정희 정부의 그 반공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반공 민족주의자들을 만드는 그런 거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그래 가지고서는 외국의 사정도 잘 모르게끔 아주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불행히도 이게 국수주의적인 공산주의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에 대한 호기심은 있는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게 만들고 뭐 마침은 공산주의는 뿔난 무슨 도깨비 같다 하는 식의 이런 인상을 주니까 이게 안 맥혔죠. 그래서 저는 바로 72년에 미국에서 귀국을 하면서 이 유신 체제가 시작되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이건 역작용이 난다. 맞아,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는 공산주의가 나쁜 거니까 그렇고 공산주의를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면은 이게 나쁘고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 공산주의는 나쁘다 했는데 공산주의가 뭐고 왜 나쁜가는 전혀 모르게끔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깊은 의미에서는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바로 이 난국의 그 한 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깊은 의미가 있고 또 지식인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70년대, 80년대, 87년까지 계속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느라고 공부를 안 했어요. 특히 역사, 이 정치, 이런 쪽 사람들은 그래 놓고는 이 데모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저쪽에서 들여보내는 선전책자들을 보는데 그건 완전히 역사가 아니고 이 선전선동 자료. 아까 말한 왜곡 날조된 역사를 그대로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럴듯하게 보이게. 근데 눈앞에는 자기들을 탄압하는 정부가 있고 이쪽에는 아주 그럴듯한 이론을 내세우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흡수해버리고 제대로 이것저것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했으면 갈 텐데 공부는 안 하는 그런 풍토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허기진 사람이 음식도 아닌 거의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서 진짜 음식이 나올 때는 먹을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식의 것이 돼버린 것이 1980년대 우리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차츰차츰 돼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 우매하게 반공 정책을 했는가 하면
제 후임으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다가 이제는 정년 퇴직을 한 한정수라는 교수가 있는데 옛날 부산여대에 있을 적에 레닌의 저수를 러시아 말로 된 거를 복사를 해서 저한테 우편물로 붙여줬어요. 그 학생운동권에는 그런 걸 다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서양의 대학자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편파적이지 않게 사실대로 써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논리고 이거는 왜 안 되느냐 하는 걸 알게 한 책은 전부 금서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역사 왜곡이라는 게 쉽게 됐던 거고, 아시다시피 90년대 전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투쟁하면은 독재자가 박정희, 전두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련의 체제가 무너지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슬그머니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북한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가 판정성을 거뒀다. 이러면서 할 때 저짝에서는 거꾸로 냉전 의식 구조를 버려라. 이 이념 논쟁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실제 자기들이 운동권에서 배운 이론을 계속 먹였어. 90년대 유럽의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왜곡된 역사, 해석 이런 것들이 유치원, 국민학교 아이들 교과서까지 다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걸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십 년 동안 됐고, 그 다음에 슬그머니 박정희, 전두환은 어디 가고 이승만, 전두환은 아주 언급이 안 되고 한동안 이승만이 이제 독재자로 등장을 해요. 이승만도 처음부터 독재자라고 하질 않고 이제 김구 해가지고 김구 선생을 띄우죠. 대한민국 하면은 한반도 하면 김구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 슬그머니 김구 선생이 암살당한 게 이승만 때문에 그랬다 하는 식의 이제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김구 선생이 우익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이쪽에서 이미지가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분이고 또 항상 통일을 주장하던 사람이니까 김구에 대한 애정이 이승만에 대해보다 더 크다. 이승만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4.19 이후에 맞은 명성에 어느 정도 금이 갔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이승만을 김구보다 못한 존재로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승만을 세상에 몹쓸 인간을 만들고 그거의 대표적인 그 결정체가 그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이 동영상입니다. 그 보면은 1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애국 세력하고 매국 세력 두 갈래로 나뉘어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거 나올 때만 해도 완전히 좌파 색채는 안 내요. 이 애국 세력 쪽에는 김구, 장준화 이 체제 약간 항거하던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는 이승만, 박정희 완전히 이 인간으로 이건 정말 조카할 가치도 없는 그런 고약한 인간들이고 미국의 앞제비로서 가진 못된 짓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하와이 깡패인데 선교사 줄을 잡아서 이 대통령까지 됐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새로 발견된 이 사료에 입각한 해석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맥히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헌법에서 아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라 이렇게 나오고, 이게 전부 다 그 선전선동의 일환으로 나오는 거고, 이제 드디어는 48년에 태어났다는 나라는 없다. 이게 맞으면 1919년에 나라가 생겼다는 이런 수작까지 가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공산주의자들은 임시정부를 인정 안 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이 당황을 하게 됐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깊은 거고, 그런 속에서 정말 자유가 뭐고 민주주의의 의미가 뭔가를 깊이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경제 발전만 치중을 해서 가령 나를 굉장히 아끼고 이 대사까지 시켜주신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계시지만은 그분이 정치 구단이라고 하지만 어느 면에서 굉장히 단순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항상 무한 경쟁 이러고 이제 외치고, 다른 대통령도 대동소이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진 게 정신,
사람이 왜 살고 뭘 위해서 살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결혼은 없고 그냥 경제 발전 쪽에만 모든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벌써 70년대 80년대 때에서 제가 대학교 있을 때 보면은 이게 한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 운동 체포당해서 이 끌려가고 재판받고 또 복고되고 이런 거를 보다가 이 서울 시내 나오면은 21세기 빌딩들이 올라가고 이게 두 나라가 같을 수가 없는 이런 식으로 그 정신적인 면에 성장하고 물질적인 성장하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면에서는 이 약간의 이 전응할까 무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몸은 튼튼하고 커졌는데 판단력이라든가 하는 건 거기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자기는 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을 저지르는 말이죠. 이런 식의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최근에 바싹 이제는 공산주의하고는 상관없는 이념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념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식의 이 작당 행위들이 생긴 저는 이 공산주의 쪽에 대표적인 그런 이 세력이 우리 정치 체제에 들어오는 것을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인물로 보고 이 이재명의 경우는 그게 진짜 공산주의자기보다도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말 무법지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말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속아 들어가는데 결국은 정신적인 바탕이 우리 쪽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인 거를 이치를 깨달으면은 저런 인간들이 활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문재인의 경우에 아주 화려하게 무슨 적폐청산하면서 넘어가려고 했지만은 사실 정치인들이 조금만 제정신이 있었다면 평양에 가서 자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측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모두가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났어야 됩니다. 그거는 북한의 동포들을 완전히 내친다는 얘기고 이건 직접 반헌법적인 언사였고 대통령으로서 탄핵 당할 죄를 저지른 건데 말을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 식으로 이재명 같은 경우에 말할 것도 없고 이 체포령이 내려서 그리고 드러난 그 거짓말이 우리 눈앞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텔레비전에 나와서 대장동이 자기가 단군 일에 세운 가장 큰 공이라고 하다가 바로 이틀인가 사흘 후에 그게 아니고 그건 무슨 한나라당이 한 거다 무슨 이런 식의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그거를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용납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 국민 전체의 의식 구조가 그만큼 희미해지고 오염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제대로 판단을 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믿고 어떻게 나라 권력을 맡깁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다 틀린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미국도 그런 혼란에 빠져 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짓말 한마디면 정신이 날아갔어요. 닉슨이 얼마나 그 곤욕을 치렀습니까? 왜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한테 권력을 주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고 당장 자기한테 조그만 이익만 돌아오면 그 사람이 좋다. 그러니까 국민으로서의 의식 수준이 아직도 그만큼 낮다는 거. 어느 면에서는 거꾸로 갔다고도 볼 수 있죠. 4.19 때 들고 일어났던 선거 부정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4.19 때 선거 부정 때문에 들고 일어났는데 지금의 이 선거 부정은 그때에 비할 바가 아니죠. 겉에 나타난 무슨 투표함에 뭐가 떨어지고 계산해서 잘못하고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옛날에 단속을 하면은 무슨 한 끼 식사를 대접했다든가 우리 어렸을 때는 고무신 한 켤레 준 것이 이제 죄가 되고 이랬는데 문재인 때부터는 국민 세금으로 완전히 이 표를 샀지 않습니까? 무슨 보조금 각종의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문재인이 내 아들보다 더 좋다. 나한테 돈 준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거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어떤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뭐 이념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뭐도 그렇지만은 그 보수고 뭐 진보고 이런 거는 다 부차적인 거고 결국은 인간이 그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유한의 존재로서 항상 그 이 잘못을 저질 수 있지만은 그 잘못을 그래도 뉘우칠 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또는 뭐 예수교도가 아니라도 이 인류 공통의 도덕률이라는 건 알고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거를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하고 그걸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걸 역이용해서 남들이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그걸 도구화하는 세력하고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개인들 보면 이번에도 보면은 뭐 이 야당 쪽에서 박용진인가 뭐 그런 정치인이 그래도 야당 사람으로는 괜찮게 보이더니 그 완전히 탈락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 겉에 포장하고 달리 속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정신 상태, 그 사람 정신적인 영적인 존재로서 그 사람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다시 세워서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 건국 정신이 뭐였고 이 애국 독립투쟁이라는 게 뭐였고 사람이 사는 자세가 뭐였는가를 다시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모두가 다 죄인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은 이번에 참 그걸 정말 좀 그 벗어야 할 때고 그 중에 하나의 조그만 노력이 뭐 기념관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좀 공중공중 뛰었는데 이 큰 의미에서 그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를 조금 이렇게 봤다 저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왜곡한다는 게 결국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밑에 그 정신을 죽이려고 했던 거고 이승만을 완전히 역사에 없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 토론이 두 분의 한정돼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세룡 교수님 나오셔서 어떤 견해로 말씀을 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룡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대구대 교수 김세룡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인호 교수님이 얘기한 내용은 정말 대서사시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얘기 드릴 것은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왜곡된 우리 교과서가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역사의 왜곡은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우리 보면은 그때 우리가 학생부 반영하면서 이 시험을 뭐 하나만 잘해도 우리는 대학에 갈 수 있다. 그게 제도가 펼쳐지면서 수능을 쉽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물수능이 되었습니다. 물수능이 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험을 좀 어렵게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교육 시장이 크게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누가 있었나 하면은 사실 좌파 세력들이 취업이 안 되고 하니까 사교육 시장에 가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그걸 기화로 해서 카르텔을 형성해서 문제를 팔고 해서 약 한 287명의 그때 보도된 바에 의하면 287명의 선생님들이 물건을 시험 문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이득을 봐왔고 각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학원가에 대해서 더 큰 선물들을 주면서 학원들의 팽창을 더욱더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노무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교과서를 좌편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그 전까지는 국가에서 정해준 공인교과서였는데, 국정교과서였는데 거민정 교과서로 바꿨습니다. 거민정 교과서로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왜? 교육이란 것은 다양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민정 교과서로 바뀌는데, 그 거민정에서 그걸 거민하고 있는 교수라든지 선생님을 전부 다 정교조 선생이라든지 좌파 사상이 가득 찬 교수들로 임명을 하니까 교과서가 서서히 바뀌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아예만 내놓고 교과서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정근대사와 현근대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전에 정근대사가 1대1이라면 정근대사는 1이고 현근대사는 3에서 6으로 대폭 증가시킵니다. 거기에 내용은 주로 뭐냐 하면은 자기들의 민주투쟁을 크게 그림을 그리고 남북 교류에는 김정일 사진하고 김정은 사진하고 이런 걸 계속 실으면서 그때 투쟁했던 역사들을 계속 기록하면서 완전 우리의 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바꿨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교육청에 찾아갔습니다. 좌편향 교과서 어떤가에 대해서 가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사회과 책을 다 가져가고 내가 쭉 해놓고 쫙 펴놓고 내가 한마디를 계속 봤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존중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동상을 무너뜨려서 발로 짓밟고 있는 사진이 거기에 딱 게재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워카파를 그려놓고 금방 올라오는 꽃을 확 밟으면서 그런 모습으로 독재를 하면서 부하에게 살해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 정주영 회장 사거리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새마을운동 이런 거는 전부 다 없고 우리 살아가는 경쟁을 악으로 표현했고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그러한 걸로 모든 게 갖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기업가 정신, 도전과 아니면 내가 해보겠다는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정신이 전부 다 없어지고 지금 여러분들 내가 대학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취업을 하면은 몇 년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요즘은 안 갑니다. 교수님, 제 일하러 안 가요. 가만 놓으면 돈 주는데 네 생활하는데 얼마 들어? 내가 300 드는데 네 버는 거 알바에서 얼마 벌어? 100. 그럼 200을 꼽아주는 거예요, 정부가. 그런데 왜 300, 한 30만 원 더 받으려고 기업에 가서 사장님한테 꾸중 듣고 왜 퇴근 일찍 했니? 늦었니? 이런 얘기를 듣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무엇을 해서 성취해서 도전해보자는 정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요,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교육부 공무원이 개입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213곳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서 어떤 집필진에서 수정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 앉아서 막 바꿨어요, 그냥. 제가 좌파 공무원이 앉아서 다 바꾸는 거예요. 이런 서극 빠진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역사는 그야말로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우리가 놔두면 될까? 아니죠. 바로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우파 정부라고 지지를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 시정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게 수정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 조지 오웰이 1984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한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한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가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바로 교과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건 어떤 거냐면은 먼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보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 예외에 맞는 역사적 사실로 기술하여 교과서를 재편해야 됩니다.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에 이바지한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술이 빠졌습니다. 그것도 엄밀히 기술을 해야 됩니다. 또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안 되는 이유인 햇볕 정책의 실패,
핵도발 방조, 북한의 경제 현실, 탈북민 실상, 안보 협박 등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얘기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위를 명확히 알려줘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이전 민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율을 종전 비율대로 다시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또 얘기하고 싶거든. 역사적으로 훌륭한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업적을 교과서에 수록하면 물론 나아가 미국에 가보면은 미국의 건국 대통령이 누구죠? 와싱턴이죠. 와싱턴 기념관 있습니다. 링컨 기념관도 있습니다. 대통령 이름을 딴 뭐 공항도 케네디 공항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1달러에 보면 그 누가 있습니까? 미국 1달러. 워싱턴이죠.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우리 아버지, 국가를 세운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이승만 아닙니까? 이승만을 부정하는 자식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 그득한 거예요. 절대로 이승만은 우리 건국의 아버지면 바꿀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정하고 있어요. 그 자식들은 옳은 자식입니까? 아버지를 부정한 자식은 옳은 자식입니까? 호로 자식이에요, 호로 자식.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은 중국의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은 알면서도 이승만큼은 모릅니다. 그 독재 있는 사람, 부정선거인 사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좌파는 반성할 게 아니라 꿇안고 일주일 동안 계속 빌고 그 다음날 비통백 하나 맞고 나가야 될 정도로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 우파에서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 우파는 좌파의 공격이 들어오면은 대바다 제가 공격을 할 생각 안 하고 눈치를 싹 보고 있다가 뒤로 싹 빠져가 숨고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는 태풍이 어떤 식으로 옵니까? 태풍은 주변에 있는 많은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막 날아옵니다. 우리는 태풍이 돼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을 끌어서 우리 우파의 집에 가서 쫙 뿌려야 되는데 쑥 빠져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파 정권에서 이건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난 예로 저는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에 보면 지금 현재 중남구에 도태우 변호사라는 분이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1차적으로 유직할 때는 도태우는 전국적인 인물이 되겠다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도태우 변호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태우 변호사를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게 공천에서 탈락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 감옥 가야 됩니까?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맞잖아요. 다 욕을 했잖아요. 문재인 도둑놈 그거 예고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우리 애국자를 갖다가 공천에서 탈락시킨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도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태풍은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핵의원을 더 키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성세대의 후대 교육에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들은 여기 계시면 똑같이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에 대해서는 사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공부만 잘하라고 얘기만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40대들 보십시오. 40대 얘들은 민주당입니다. 왜 너 민주당 찍냐 하면 민주당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을 찍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 찍는 거예요. 그 40대가 몇 명이나? 800만 명입니다. 이 800만 명은 거의 콘크리트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민주당 찍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냐? 우리가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탄핵될 때 그 사람들이 집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선이 미선이 있을 때 탱크에 미군 장갑차에 치여 죽었을 때
또 직결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지도 않은 술 먹은 손인지 모르겠는데 뭐 엎어지는데 그걸 갖다 광우병이라 하면서 애들 앞에 세워가 또 직결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또 그들을 탄핵시킨 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걔들은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을 찍은 우파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저 뭐 장년층. 이 장년층은 계속 살 수 있어요.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40대는 안 죽어요. 우리는 자꾸 힘없어갖고 대부분 사람도 왜 안 보여요? 그러면 어제 돌아가셨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파가 우리 황 대표님께서 30년 집권을 해야 되는데 근데 과연 30년 집권이 되냐? 저는 어렵다. 왜? 70대, 80대는 자꾸 돌아가시고 40대는 한 명도 안 돌아가시고 계속 있고 표는 점점 그래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20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편으로 모아야 돼. 여러분들도 과정이 갔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나는 우리 아들 딸 모아놓고 나는 해외 이민 가. 내가 너희들이 나를 보려면 해외로. 그래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은 자녀들 좌우합니다. 맞죠? 우파라고 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잘 사는 세대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지금에서부터 배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할 내용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인호 교수님 다시 한번 앞쪽으로 모시고요.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좀 더 해주시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조용히 들고 계시면은 제가 마이크를 전해드릴 테니까요.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 하신 말씀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예. 아닙니다. 저 두 분 그 토론자들께서 워낙 제가 얘기 전혀 못한 것들을 잘 보완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구구절절 저도 동감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부분에 관해서 또는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제가 기꺼이 몇 분 대답드리겠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정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 제가 좀 질문을 정리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오늘 강의 주제가 좌파의 역사 외교로 정하셨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좌파에 대한 표현을 너그럽게 말하면은 그냥 좌파라고 하고 냉철하게 말하면은 저는 공산 주사파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한국인들에게 좌파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대립각으로 사람들은 우파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좌우파는 존재하는 것이고 상호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이 나라는 이제 공산 주사파들이 역사 왜곡을 넘어서 체제 전반에 걸쳐서 까리를 틀고 지금 침투하고 있고 가정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체제 전부 D-Day만 남기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나라의 현실을 국민이 조금만 눈을 뜬다면은 누구나 저는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눈여겨보고 지금 세밀히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자기 남편과 자녀도 내 남편과 내 아버지는 빨갱이 간첩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몇몇을 눈여겨보고 있고 그런 공산주의자들을 제가 기록한 사람들은 수천 명이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지역 경찰서에서 보안계 형사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주사파 전교조들이 지금 학교를 장악한 실정에서
사실 역사 왜곡에 대한 논리적 이념 대응은 상황을 역전시키기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저들의 논리와 역사 왜곡에 대한 논리적 대응 방법도 나름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행동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저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행동 전략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좁은 의미에서 그 정치 뭐 선거 전략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지금 정말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아까 논평 하신 분 가운데 정말 그 보수가 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분열돼서 뭐 한다든가 뭐 그런 거 같은 거에서 이제 그 현장 그때 따라서 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아주 구구절절 동감을 하고 그 당시에도 제가 그 사정을 좀 알고 통탄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이외에 제가 그냥 강조드린 것은 근본적으로 결국은 그 인류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이 기본 뭐랄까 도덕률 같은 거를 불문율로 이제 체화해 왔지 않습니까? 양심이라고 말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를 그 양심과 상식과 이런 것이 사실은 지금 거의 다 실종이 됐는데 그게 이렇게 금방 주입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삶의 경험 총체에서 우러나오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승만 가령이라서 이승만에 대해서 허튼 소리가 나올 때 뭐 이건 이랬다 사실을 보니까 이랬다 이런 거와 보다도 어느 면에서 더 중요한 게 상식에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승만이 그렇게 이 나쁜 사람이면은 그러면 옛날 우리나라 그 세대 사람들은 왜 그분을 4번이나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느냐.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보다 다 못나고 못된 사람들이 돼서 그랬느냐. 또 이승만이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호의호식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은 그러면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했다는 건 다 인정을 하는데 미국 주류 사회에서 직장을 얻어도 잘 살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탕수수밭에 들어와서 거기서 돈을 횡령을 하려고 했느냐. 이 아주 기초적인 상식, 그러니까 뭐 학교 안 다닌 사람도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거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는 그런 것이 이유가 결국은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어떤 하나만 보고 이 사람 전체는 볼 줄 모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흐려졌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거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즉각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별로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언어를 바로잡아야 된다. 좌파가 귀신같이 잘하는 것이 어떤 잘 먹힐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사람을 그냥 혹 잡아 넣는 거죠. 무슨 친일이다, 무슨 적폐청산이다, 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걸 할 줄 몰라요. 예를 들면은 간단한 예로 이 방탄 국회를 만들려고 하다 방탄이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방탄이라는 거는 당연히 할 일이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재명이 하는 걸 갖다가 방탄이라고 이건 이쪽에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쓰는 거. 말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거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맥히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그 낱말 자체가 상당한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북 세력들을 사회주의자라 그러면 그거 벌써 거기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주의라는 게 뭐가 나쁜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생각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보수, 진보 이런 것도 그렇고 그냥 젊은 사람이 들을 적에는 보수하면 보수 꼴통 뭐 이렇게 되고 진보가 좋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좋은 말 같은 게 들리는 거를 선점하는데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다 교육하고 관계되는 게 저는 이제 저 자신 이 보수라는 거 하고 진보 어느 사회든지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입장이 달리고 그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보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지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 가지고 모든 것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뭐 이 운명이랄까 하나님의 뜻이랄까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근본적으로는 받아들이는 바탕 위에서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거다. 말하자면 사람이 태어날 때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미국에 태어나고 어떤 부모를 배경으로 모고 그리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약하게 이건 벌써 한계를 안고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게 인간이 평등하다는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될 영적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모두가 뭐 똑같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똑같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거를 이렇게 구분할 적에 우리는 보수는 일단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대신 최선을 다한다. 이 공산주의나 극단적인 이제 자유주의 그때 거기에 근원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횡행했을 때 이 외국에서 인간이 이성으로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완벽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가 잘못되면 잘못을 저지른 나쁜 놈들이 있어서 그렇고 의도가 나빠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허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자유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이 인본주의 바탕에서 같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 보수의 근본에는 이 우주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은 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맞아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나는 가난한 부모의 자식이고 그거를 고깝게 생각하고 쟤를 미워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 근본적인 걸 받아들이고 그러나 인간으로서 위신을 지키고 그야말로 바른 영혼을 갖고 나가고 하는 거기선 대등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대등하지 않은 것을 동등하지 않은 걸 동등하다고 하는 데서 그건 무리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기본 교육 같은 거를 지금에도 해야지 언젠가는 지금보다는 살기가 좀 나은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짧게 해서는 선생님 좀 바라시는 그런 식의 대안을 마련할 능력은 제게는 없습니다. 네, 더 질문해 주시면 마이크 가져가겠습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러시아 대사로서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어떻게 지금 푸틴의 그런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릴레이션십을 풀어나가야 되는지 한번 좀 소견 좀 밝혀주세요. 사실 제가 여기 바로 오기 전에도 어떤 분하고 이제 그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하다 왔는데 참 우리선 굉장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압박을 받았던 민족으로서 우크라이나에 동조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또 반면에 러시아는 또 우리가 항상 그 이웃으로 지니고 살아야 될 그런 이 나라고 이 정서적인 면에서 의외로 우리하고 통하는 점도 많고 갈등이 없이 공조할 부분이 또 상당히 커요.
그래서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의 맞으면 동맹인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의 여러 가지 가치관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어떤 그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다변화해서 이것저것 정말 맞아, 러시아하고 유대가 끊기지 않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도 계속 끊임없이 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가 알도록 그걸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참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분야에서 꽤 원로격인 학자 박정호 선생님이라 계신데, 그분이 내내 주일에 자기는 러시아를 가봐야 되겠다고, 러시아 살고 있는 우리 이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동포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 전에 우리 한국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졌을, 제가 대사로 있을 땐 바로 뭐 그런 시기였는데, 그리고 북한은 아주 치지도외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그럴 때는 거기 있는 그 동포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들한테 직접 도움을 안 줘도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러시아 앞에서 자기들이 큰 소리를 칠 수 있으면 그것이 제일 자기들이 원하는 거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역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공식 우리 정부의 입장도 이 양다리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우리가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를 안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고, 또 러시아 쪽에도 또 반대 그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보여줄 거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당신들한테 훨씬 좋은 이웃이지, 더 당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이익이지, 잠깐 뭐 우리가 어느 편에서 서서 뭘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아니다. 그걸 보여줘야. 지금 현재는 물론 군사적인 그거 관계가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북한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가 있는데, 러시아 뭐 국민 다수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푸틴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거는 또 알고 우리가 덤벼대고 하나의 대답은 없어요. 근데 러시아는 이 사고 방식이니 그런 거는 어느 면에서는 영미인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공감하기가 쉬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령 미국 사람들은 이제 이 비즈니스 계약을 할 때 법적으로만 정확하고 하면은 이제 뭐 이익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때 다 뭐라고 항의를 안 하는데, 러시아 사람은 달라요. 이 법적으로 볼 적에는 이게 맞는 거지만은 자기들이 볼 때 이거는 부당하다 하면은 죽여버려요, 사실. 그럴 수가 그런 게 있는데, 그 안에는 그 근본적인 어떤 정의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개인적으로 따뜻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노력도 계속 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참 어려운 관계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을 했고, 우리 미국하고 동맹 맺어서 참 우리가 핵은 안 갖고 있어도 북한의 위협에 던질 수가 있고, 또 일본 관계도 전쟁 때도 대한해협에 이승만 라인을 설정해가지고 거기 침범하는 일본 배를 다 납부해가지고 뭐 그런 일도 없고, 참 우리 그런 국가의 참 건국 대통령이고 공헌을 많이 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게 참 하와이에 가서 쓸쓸히 돌아가셨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도 못 받고, 또 워싱턴에 가면 워싱턴 대통령 보면 평일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리 부르는데, 우리 한국 대통령은 참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평가도 못 받고, 이 정의가 이게 아주 무너진 것 같아요. 우리 역사도 회복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도 자꾸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리더에 대한 교육을 좀 어떻게 다시 세워가지고 앞으로 대통령을 지도자 전문가 집단의 리더들은 좀 제대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아주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이제 비근한 예를 들자면 하나의 그 국가라고 하는 거를 무슨 오케스트라 같은 데다 하나 이제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그 국력이라고 하는 거 전체 그 이 음악의 이 품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단원들의 실력하고 그 지도자의 능력, 무슨 어떤 그 비전이니 이런 게 다 합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이 단원들 개개인의 실력이 좋아도 각기 잘났다고 막 하고 이게 하나로 화합이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자본밖에 안 되는 거고, 또 그 단원들이 그 지도자로서의 그 자격을 인정을 하고 따르지 않으면은 그게 이 오케스트라로서 기능을 못 하는데, 바로 이 국가도 그런 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뭐랄까, 바로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그 생활의 지혜, 그게 지금 많이 상실됐다고요. 옛날에 이제 그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농촌에서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지는 걸 보고 자라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연하고 접촉해서 살면서 자연에 순응하고 살고, 약간 싸우기도 하지만 대부분 순응하면서 이 순리를 받아들이는 분들은 이 책으로 배우지 않았더라도 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혜는 터득을 하니까 잘잘못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했는데, 오히려 이제 학교 공부라는 거는 바로 개인이 그 제한된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그곳에 포로가 되지 않고 보다 더 넓게 깊게 더 알기 위해서 이제 이 보조적인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의 현대 사회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같은 그런 구체적인 이 삶의 체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얻을 기회가 없이, 요새 특히 애들 같이 말이야, 그 과외로만 조리돌이를 당하는 애들, 거기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려고 하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와 있는 단계가 바로 기본 상식이 무너진 그런 상태에 있어서, 가령 그래서 제가 얘기가 이승만 박사를 옹호할 때도 그렇고, 구체적인 어떤 그 리서치 이전에 벌써 상식으로 싸워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재명은 마찬가지. 아니, 누구든지 다 무슨 4억인가 투자하고 4천억을 벌 수 있어. 이게 국민이 다 평등하게 그렇게 된다면은 기적을 낳는 거겠죠. 그런 짓을 하는 사람, 그리고 맞으면 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땅 소유주들한테는 시가 이하로 땅을 거의 뺐다시피 해서 수용을 하고는 어떤 특정 개인들한테 혜택을, 이건 그것 자체가 뭐 직무유기 아니면 직권남용 그것 자체로 들어가는 건데,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 도대체 이 검찰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사법체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벌써 그런 사람인 경우에 자기가 그 거짓말한 게 드러나고 대장동 사태가 이렇다는 걸 알면은 그건 본인 스스로가 거의 잠적을 했어야 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체포를 됐든지 해야지, 그 밑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누가 했다, 그게 어떻게 무슨 법적 증거로서 대단하다고 거짓만 하고 있는지, 정말 사회가 무너져도 보통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것부터 상식부터 다시 살려야 돼요. 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요.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시간 내주신 이인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토론에 참여해주신 김세룡 교수님과 구교선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인호 교수님 모시고 귀한 특강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시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